오늘도 주포의 핸들링과 시그널 캔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옵티코어입니다. 뉴스 하나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옵티코어가 초고속 광트랜시버 개발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한 400G 고속 광트랜시버가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속 광트랜시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옵티코어가 개발한 400G 고속 광트랜시버는 저전력 설계로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옵티코어는 광통신 레이저 기술과 관련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 액세스망에 사용되는 광트랜시버와 광다중화 장치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6G 상용화가 예상되는 2028년까지도 기존 4G 통신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트랜시버와 광다중화 장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코어는 자회사를 통해 광트랜시버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다이오드 개발을 진행하며 기술 내재화를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동사는 국내 글로벌 정보기술 IT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20억 원 규모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용 광트랜시버를 수주했다고 밝혔고 AI 데이터 센터용 고속 광트랜시버의 제품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광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고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모듈이다.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번 수주 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8%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정체된 통신 산업에서 벗어나 신규 데이터 센터 산업 부문에서 이뤄낸 첫 성과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 AI 데이터 센터 고객사를 더 확보해 하반기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다른 뉴스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이지스 자산운용이 발주한 경기도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주액은 4천억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1만 1,795제곱미터 규모의 안산 반월 산업단지 부지를 재개발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수전 용량만 40메가와트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다. 수전 용량은 데이터 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의미한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데이터 센터 개발과 관련해 전문 조직을 갖췄다. 삼성물산은 이지스 자산운용과 하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협력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삼성물산의 데이터 센터 보유 기술 전문 역량을 발휘해 투자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설계에 최적화를 구현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이 향후 데이터 센터의 리딩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에 오늘은 이 데이터 센터에 관한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퍼온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이다. 통신기기인 라우터와 수많은 서버, 그리고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 즉 UPS 등으로 구성된다. 서버 호텔이라는 표현도 있다. 보통 IDC라고 부르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센터는 CDC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IDC나 데이터 센터라고 지칭한다. 기술 발전과 서비스 대중화로 인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들도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우터가 인터넷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면 서버는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하다.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인터넷과의 연결을 고속화하고 지리적으로 중앙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된다. 한정된 공간에 많이 몰아놔야 이득이기 때문에 서버는 대개 렉마운트형을 쓴다. 데이터 센터는 규모나 안정 설비에 따른 등급이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사용 수치를 낮추는 그린 데이터 센터, 10만 대 이상의 서버 수용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근래 준공된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데이터 센터를 고밀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력도 기존보다 높은 40메가와트 이상으로 공급받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저인력과 온라인 연계라는 장점 덕분에 다른 시설들과 달리 주변 지역의 요건이나 산업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수출입과 관련된 공장이라면 수송 기반이나 항만 시설과의 거리 등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밀집된 노동력이 요구됐다면 자연스레 근처의 주거 환경, 교통, 사회 인프라를 따지게 될 것이다. 데이터 센터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전력이 필요한 시설이라 송전 시설과 발전소와의 거리는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근처에 SMR을 동시에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일반적이다. 데이터 센터는 규모에 비해 다른 인프라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물류 이동이 없다. 서버의 하드웨어와 각종 설비 관리 및 보안 인력을 제외하고는 노동력도 필요하지 않기에 데이터 센터의 입지는 교통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다면 어디든 건설 가능하다. 별다른 인프라가 없는 외딴 시골에 지어도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의 업무 시설이 같이 구축되지 않는 한 다른 지역 근무 인력을 그 지역으로 이동시킬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일부러 오지에 짓기도 하는 게 데이터 센터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알박기가 최소 67.7%에 달한다. 데이터 센터는 산업 인프라보다는 자연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냉각인데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가진 지역이라면 공조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냉각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 유치를 통해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기반 시설이었다. 일례로 2018년 인천 송도 지역에서 구글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인근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고 구글의 행사장에서 투자 유치를 촉구하는 브로셔를 돌린 사례도 있다.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남부의 평택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의 성남시 판교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혜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내 기준으로 일단 1동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는데 설계, 시공, 기초장비, 전력, 공조, 방제, 보안 등 구축에 약 2천억 원이 투자되며 서버실 내 컴퓨팅 장비를 모두 채우는데 약 2~3배가 더 투자된다. 대략 잡아도 데이터 센터 한 개 건축 및 운영에 5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가 투자되며 한번 건축되면 20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건축 등에 따른 일시적 지역 경기 부양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유발하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센터 규모에 비해 작다.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려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건 사실이나 건축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지역의 건설사가 아닌 서울의 대형 건설사가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내부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또한 대부분 유명한 외산 장비를 대량 구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벤더들에게 판매할 권한이 생길 확률도 낮다.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낮은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들 상당수가 무인화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이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본사가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내지 않는 한 거둘 수 있는 세수라곤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는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 널널한 입지 조건 등의 이유로 지가가 싼 곳이 입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본사 이전을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본사 이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데이터 센터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 중의 하나이다.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이다. 넓은 부지를 점유하면서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적은 상주 인원으로 주변 상권 경제에도 도움되지 않고 B2B 시설로
일반인들의 직접 방문 및 이용이 불가능하며 냉방시설로 인한 열섬 현상도 유발한다는 점으로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득은 거의 없으면서 문제만 생기는 데이터 센터를 반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도심지에서 밀려나서 외곽 지역이나 아예 오지까지 밀려나기도 한다. 이런 반응은 해외도 똑같다. 또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사실상 24시간 가동하면서 보안사항 및 위험 요소가 있어서 주변에 접근하기도 힘들다. 2023년 벌어진 예시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구화창기공 부지에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님비 현상을 들 수 있다. 화창기공은 2022년 초 폐업하고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체한테 온수역 역세권에 있는 자사의 부지를 매각하였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 주변에는 서울가든 빌라라고 하는 노후한 빌라 단지가 있는데 여기 사는 노인들이 구로구청에 각종 민원을 내면서 님비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반 이상이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한 외국 기업은 부지를 4년 동안 찾다 투자를 포기했다. 타 지역 데이터 센터 전자파가 낮게 나온 결과를 보여줘도 여전히 님비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70%가 몰려있는 상황을 극복 가능하고 지방 인센티브가 더욱 늘어 발전소 근처의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땅값이 저렴한 지역인 산 중턱을 깎거나 바다를 매립한 지역에 주로 세워진다. 두 지역 모두 집안 문제로 일반적인 건물 용지로는 써먹기 부적절한 면들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집안을 깊게 파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서버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편이 유리하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요구하는 모든 자원을 건물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항원항습이 유지되는 공조기, 먼지를 제거하는 에어필터, 이중화 전원 및 전원 안정화 설비, UPS 시설을 통한 정전 대비, 저지연 고대역 네트워크, 보안 및 기술 지원 인력 등을 제공한다. 데이터 센터 건물은 이런 요구사항을 달성해야 하므로 일반 사무실이나 공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어진다. 예를 들어 발열량이 엄청난 서버의 열을 신속하게 식히기 위해 공조 설비가 건물 설계 시부터 대규모로 반영된다. 반면 부지 규모에 비해 화장실이나 조리시설, 엘리베이터 수는 적게 설계된다. 사람이 이용하는 부가 시설이 많이 설계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건축법상 데이터 센터용 분류가 없어 공장, 사무실 등으로만 용도, 허가가 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개공지 등 100명 단위 인원이 활용하는 건물로 건축하고 그 안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근무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땅값이 싼 비도심 지역이 아니라 아예 도심 한복판에 만들어서 해당 기업의 사무건물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데이터 센터 건축물 용도가 방송통신시설 밑에 신설되었지만 용도만 생겼을 뿐 주차장, 승강기 등 비효율적 운영의 대표적 규제는 여전하다. 서버는 기본적으로 높은 부하로 돌아가는 고성능 컴퓨터이기 때문에 뜨겁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그런 서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다. 때문에 서버 컴퓨터에 열을 식혀주고 더 나아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는 서버들은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며 대개 1000W 내외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는 고스란히 발열로 이어진다. 이 발열을 냉각하는 공조설비 설계가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역량이 된다.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체 전력에서 IT 장비 즉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외한 항원항습, UPS와 같은 IT 장비에 들어가는 전력이 얼만지를 알아보는 지표를 PUE라고 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 모든 전력 IT 장비가 사용한 전력량이다. 낮을수록 좋고 이론상 최저값은 1.0이다. 2021년 시점에는 외부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이 대세이다. 냉복도와 열복도를 분리하고 열복도에 쏟아지는 뜨거운 공기를 모아서 데이터 센터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전력 소비를 낮춘다. 데이터 센터만의 자체적인 냉각 방식을 강조하기도 한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은 NAMU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찬물이 흐르는 벽에 바람을 통과시켜 기화작용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애초에 데이터 센터에 불어오는 자연풍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V자형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카카오에서는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또한 제주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온난습률한 제주도의 기후로 인해 예상 전력 소비량을 계산해 보니 제주도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전을 포기했다는 설이 있다. 게다가 섬이라는 제주도의 특성상 만약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해저광 케이블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육지 지역의 서비스가 그대로 중단된다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서버에서 흡수한 열을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자체의 냉난방이나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버에서 사용한 전력은 대부분 CPU나 그래픽 카드의 발열로 전환되므로 이를 다시 회수할 수가 있다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데이터 센터의 냉각과 폐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영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데이터 센터 서버를 수영장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저렴한 야간 전력으로 얼음을 만들어 낮에 그 냉기를 쓴다던가 기름 수조에 서버를 액침하는 등 기상천외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 후 개마고원 등도 입지가 좋다고 주장한다. 개마고원까지 갈 필요 없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나 정선군 정도면 대한민국에서는 최상의 입지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울산시 앞바다의 해수로 냉각하는 데이터 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전이다. 정전으로 인해 서버가 꺼진다면 당연히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서버에 의존하던 기업의 업무나 대외 서비스가 그대로 마비되게 되고 이것이 천문학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KT IDC 장애 사태나 2021년 10월 KT 인터넷 장애 사건, 그리고 전대미문의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등이 그 사례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2중 3중의 전원 백업을 한다. 둘 이상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며 그것도 모자라 자체적인 UPS가 2중 3중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더하여서 자체 비상용 발전기 또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정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서버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거나 고장날 확률은 낮다. 부팅 스크립트가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부팅을 못하는 서버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전원 복구와 함께 자동재 부팅 및 복구 절차를 진행해서 약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정상화된다. 하지만 1초 정전으로도 약 30분 이상의 시간은 무조건 날아간다고 봐야 한다. 구글은 아예 서버와 장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서버 내부 배터리로도 견딜 수 있게 한다. 참고로 전 세계 서버 출하량 통계에 구글 자체 제작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포함하면 5손가락 안에서 들 정도다. 하지만 이 분야 최강자는 단연 아마존닷컴과 AWS이다. AWS 하나만으로 구글 데이터 센터 이상의 서버 수요가 있다 보니 정말 미친 듯이 서버, 전원장치, 변전소를 찍어낸다. 특히 트위치, 넷플릭스, 아이클라우드가 AWS에 있다 보니 훨씬 규모가 커져버렸다. 특히 금융권 서버가 셧다운되면 배상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클래스를 나눈 다음에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클래스는 돈을 더 받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화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에어컨 따위에 UPS를 물리면 바보짓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꺼서라도 냉각기에게 우선적으로 전력을 보낸다. 왜냐면 서버가 50도 이상 뜨겁게 달아오르면 물리적 손상이 가기 때문이다. SSD는 데이터가 증발할 것이고 CPU도 수명이 깎일 수 있다. 온도가 100도 이상 오래 유지되면 전선 피복이 녹아내리면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사태까지 가면 시설이 망가져 데이터 센터의 생명이 끝장나버린다. 어찌저찌 땜빵해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끝장난다. 이런 이유로 요즘 핫한 테마가 액침 냉각이다. 액침 냉각 기술이 폭발적인 인공지능 AI 수요의 증가와 함께 차세대 냉각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수 액체로 채워진 수조에 서버를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은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 냉각 방식을 대체할 기술로 서버 온도 관리가 중요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나 서버 제조사가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제조사 역시 특수 용액에 빠진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액침 냉각은 서버를 전기가 흐르지 않는 비전도성 기름에 담가 열을 흡수하는 기술이다. 차가운 바람을 서버 내부에 불어넣어 뜨거운 공기와 순환시키는 공냉식은 특수 공조기를 필요로 한다. 반면 액침 냉각은 팬이나 압축기 등 전력 소모가 큰 부품이 필요하지 않아 운영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서버를 아예 액체에 집어넣는 만큼 칩 위에 냉매를 흘려 열을 흡수하는 수랭식과 비교해 온도를 더욱 빠르게 내릴 수 있다. 액침 냉각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성능 서버의 등장에 따른 전력 수요의 확대다.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AI 서버는 전력 사용량이 많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랭식 냉각만으로 열을 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랭식 냉각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모를 더 확대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의 40% 이상이 냉각 시스템에 투입되고 있다. 액침 냉각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단상은 서버에서 나오는 열로 뜨거워진 액체를 빼낸 다음 다시 냉각해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상은 끓는 점이 낮은 액체를 활용해 액체가 서버의 높은 온도로 인해 증기로 변하면 이를 다시 액화시켜 냉각에 활용한다. 다만 서버를 수조에 넣어야 해 데이터 센터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대형 액체 탱크가 필요하다는 점은 액침 냉각 적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액침 냉각은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서버용 반도체는 특히 품질과 신뢰도를 신경 써야 하는데 액침 냉각은 반도체를 액체에 담그는 방식이라 최적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직접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치하지는 않지만 자사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액침 냉각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액침 냉각 환경에서의 메모리 성능과 호환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에서도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의 열 관리 기술로 액침 냉각이 소개됐다.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의 성능 개선과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SSD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SSD의 방열 설계의 최적화와 동시에 데이터 센터 수준에서는 액침 냉각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훈 삼성전자 솔루션 개발실 상무는 우리 목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향후 몇 년간 액침 냉각에 최적화된 완벽한 SSD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냉매를 제조하는 화학 기업을 비롯해 데이터 센터 설계 시공사, 서버, 위탁 생산 ODM 업체들도 액침 냉각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엔무브와 삼성물산 등이 개발에 뛰어들었다. SK엔무브는 자체적인 냉각유 기술을 기반으로 SK텔레콤과 협력해 액침 냉각 솔루션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국내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인 데이터빈과 손잡고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처럼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빅텍 기업들은 앞다투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통신사들이 IDC 업무를 겸한다. KT, SKB, LG유플러스는 물론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통신사라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통신사 외에도 대기업 SI 계열사에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LG CNS, SK C&C, 롯데이노베이트, 신세계 INC, 삼성 SDS 등이 IDC를 가지고 있다. 최근 컨텐츠 공급사도 원활히 서비스하기 위해 보유하는 추세로 네이버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카카오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전라남도 장성군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직접 데이터 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한민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의 삼면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WS, GCP, IBM 클라우드 모두 대한민국 내 자체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 IDC 상면을 빌려서 대한민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MS, 아마존, 구글 모두 해외에서는 자사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망 사용료 구조로 인해 IDC를 구축하더라도 해당 IDC의 IXP를 직접 구성하고 중소사업자 위주로 피어링을 하지 않는 한 회선 사업자의 망을 접속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0년대부터는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사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컨텐츠 공급사 중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며 보안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중요시 여기는
메타 등의 업체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갖추기도 한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개개인 역시 서버를 소유하고 자기 집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는 장단점이 있다. 클라우드의 장단점과 유사하다.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내용은 일반 데이터 센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영업 비밀들 중에는 하드디스크 하나에 담을 만한 내용이 적게는 수백억 원대를 호가하거나 국가기밀, 군사기밀로 가면 스텔스 기술같이 조 단위를 기본적으로 찍어버리는 것도 있다. 하지만 전산화와 시스템 통합을 위해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 경우 국방통합 데이터 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처럼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사용한다. 물론 암호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요즘은 그냥 쿨하게 일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다. 반면 그런 정보가 아니고 전기요금이나 접속 속도가 중요한 요소거나 접속자가 자주 몰리는 서버,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서버일 때는 데이터 센터가 유리하다. 2023년 챗GPT의 세계적인 흥행 이후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GPU와 ASIC 등의 방식으로 만든 인공지능 칩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게 공간 효율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토지와 공사비 등의 비용은 줄어든 반면 칩과 전력에 필요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졌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데이터 센터와 연관되어 주식시장에서는 전력 설비, 통신 설비, AI 반도체,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기도 한다.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진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종목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 몇 개만 빠르게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옵티코어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차트를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대 낙폭 이후 21선 돌파에 실패하고 한 번 더 흘러내렸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만 21선에 안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보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거래량도 소폭 터진 것이 보입니다. 시그널 캔들을 믿고 주포의 핸들링을 믿고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시그널 캔들의 위력입니다. 급등 이후 주포놈이 심하게 흔들어대지만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지긋지긋하게 기간 조정을 길게 준 것이 보입니다. 아마 지친 개미들이 다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등의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이후 저항에서 밀려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반등 타이밍이 되었나요? 되었습니다.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주포놈의 핸들링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급등 이후 기간 조정을 길게 주고 나서 두 번째는 조정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급등 이후 투 음봉으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조정 기간이 짧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반등 타이밍이 가까워 왔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G2 파워입니다.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맞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쭉쭉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을 때에도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기간 조정을 길게 주는 놈이 아닙니다. 가격 조정으로 뚝뚝 떨어뜨리고 바로 반등을 시키는 놈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놈들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이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급등 이후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지지 않고 바로 더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이런 놈들은 아주 화끈한 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도 짧게 끊어서 주고 치고 갈 때도 쭉쭉 끌어올립니다.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주포의 핸들링을 읽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단들을 빠르게 내려 타점을 탁탁 잡아내는 것이 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1승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이것 역시 시그널 캔들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주포놈이 간을 본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새끼는 아주 악질적인 새끼입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간을 보면서 동시에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당일 단타꾼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21선에 안착시키지 않고 과대 낙폭을 한 번 더 만들어냅니다. 과대 낙폭 자리에서도 많은 개미들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과대 낙폭 자체가 개미털기입니다. 그래놓고 다시 바닥권에서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첫 장대 양봉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음봉은 아니지만 딱 이틀 동안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급등을 시켰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등 이후 딱 하루 손을 놓고 있다가 어제 다시 핸들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짧게 나오는 것을 바로 눈치를 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주포와의 눈치 싸움이 관건입니다. 놈들의 핸들링을 읽어내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많은 차트에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